네, 내 안의 수호천사 매주 수요일 코너죠. 네. 내 안의 좋은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이즈 단장 지혜님, 성근님, 귀염님, 일남님, 우리 태영님, 그리고 샛별님, 네. 정몽님, 혜림님, 성근님, 일남님, 뭐 어서 오세요.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일어나서 감자떡을 먹고요. 네. 맛있는 커피를 즐겼고요. 오늘 네. 하늘도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맞아요. 네. 밖에 저 승리는 잠깐 뭐 사러 나갔다 왔는데 네. 와, 햇살은 굉장히 화사한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우리 또 천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잘 따숩게 여미시고요. 아셨죠? 이럴 때일수록. 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따스해지는 내 안에 좋은 이야기 수요일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내 안에 좋은 이야기는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 속의 좋은 글귀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짜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네. 네, 많은 꽤 분들이 오래전에 나왔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네. 많은 분들한테 읽히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책이죠. 맞아요. 이거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네, 오래된 책이에요. 옛날 책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제가 골랐습니다. 네. 네. 이분이시죠. 얼굴 인자한 아름다운 미소가 네. 돋보이시는 우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요. 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이분의 양력을 제가 밑에 살짝 조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요?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아하. 찍은 사진을 네. 승희 씨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게 젊은 커피잔을 들고 계신 왼쪽에 아름다운 미소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님이십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또 우애를 이렇게 돈독하게 다지시는 사진인데요.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생을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바친 박사님,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 일으켰습니다. 나는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연구를 일평생을 바쳤다고 정말 네.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네. 이분은 2004년도 8월 24일 타계를 하셨습니다. 네. 이 엘리자베스 박사님은요. 192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저희 윙크처럼 쌍둥이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아하. 태어나자마자 자기랑 얼굴이랑 모든 게 똑같은 모습의 다른 두 자매를 바라보면서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봤다고 해요. 진정한 나는 누구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 거지? 이러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막 의문점을 어릴 때부터 가졌다고 그래요. 스위스 시골에서 자란 이 엘리자베스 박사님은요. 네. 아버지의 친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일찍부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19살의 나이로 자원봉사 활동을 나서게 되어 이분이 네. 폴란드 마이데넥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녀는 일생을 바칠 소명을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네. 지옥 같은 수용소 벽에 수없이 그려놓은 나비 문양의 그림들을 보게 돼요. 그 어린 19살 그 엘리자베스 눈에는 도대체 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나비를 그려놓는 거지? 그때는 그녀한테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왜 그런 거지? 아이러니였는데 네.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서서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나비라고 해서 수용소에는 왜 철창에 갇혀 있잖아요. 네, 한 마리의 작은 나비는 그 사이로 오고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유. 그런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렸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상상을 했는데 또 그렇게 환생의 의미로 나비가 그런 상징을 갖는지는 몰랐네요. 누에고치를 우리는 일평생 누에고치, 딱딱한 누에고치가 우린 줄 알아요. 누에고치는 여기서 몸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누에고치가 우리의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나비가 누에고치를 깨고 날아가요. 그 영혼, 그 나비의 그 날갯짓, 자유로운 한계없음, 그게 우리의 진짜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에 대해서. 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요, 결혼 후에 뉴욕과 시카고 등지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맡게 돼요. 근데 이분이 쇼크를 받습니다. 왜요? 왜? 하나같이 의료진들이 환자의 심박수, 심전도, 폐기능에만 관심을 가지지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충격을 받게 돼요. 무슨 하나의 물건처럼. 그녀는 앞장서서 의사와 간호사, 의대생들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우와. 그리고 세계 최초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켜요. 우와. 호스피스라고 하면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 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칭해요. 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가고 있음을 알고 쇼크를 받아서 그런 운동을 의료인들한테 설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가 오히려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깨달음에 이분이 이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박사가 네. 말기 환자 500명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써낸 죽음과 죽어감은요, 전 세계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만큼 큰 주목을 받았고요. 네. 그녀는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말년에 이르러서 뇌졸중으로 온몸이 마비가 되세요. 그러면서 죽음에 직면하는 경험을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70세 되던 해에 그 상태에서 쓴 자서전 생애 수레바퀴에서 그녀가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고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 죽음에 대해 연구한 이유 자체가 네. 왜 죽음을 연구하고 말기 환자들을 왜 인터뷰를 하겠어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네.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을 우리가 살아간 이유는 이거다. 어떻게 살아야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까를 그분들의 입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이분이 죽음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또 역설이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살고 있기도 바쁜데 못하러 우리 나중에 어차피 죽게 되는 거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요? 얼마나 날마다 이런 질문을 받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정작 우리는 되게 기계적으로 살아요. 진짜 삶을 사는 것처럼 안 살고 많은 분들이 허망해요. 사는 거에. 즉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네. 나 왜 살아?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살아있는데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뭔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의사와 간호사들이 죽음을 앞둔 그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인간적인 대우를 떠나서 마치 물건 다루듯이 네. 뭐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음.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뭐 치료를 계속 하듯이 그렇게 다룬 것도 어떻게 보면 깨어있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 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늘 이게 뭐라 그럴까요? 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치부해 버리는 순간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네. 엘리자베스 박사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무렵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는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고 네. 아직 삶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즐길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네. 이 책을 바친다. 야, 네. 맞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을 통해서 네.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에 정말 필요한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렇죠. 즉, 나 있는 그대로 내가 뭘 이쁜 짓을 하고 내가 무슨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를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거 하나를 우리 원한다고 어제 합니다. 챌린지에서 외친 게 그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외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진짜 원하는 건 그거 하나라는 맞아요. 거예요. 뭔가 조건부 사랑. 내가 어떤 취직을 해야 되고 뭔가 타이틀을 달아야 되고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닌 그냥 존재함으로써 사랑받고 싶은 그 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본능에 가까운 그런 우리 아기 때 그쵸. 그렇잖아요. 어이구 응가했어? 어구 기특해. 어머 서 있어? 어구 기특해라. 근데 왜 어른 돼선 서 있다고 기특하다고 안 하잖아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 태어났을 때 보면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어요. 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랑. 네. 그녀 엘리자베스 박사가요 워크숍을 매해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녀의 워크숍을 듣고 온 한 여성의 일화를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보고자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워크숍을 듣고 온 한 여성이 있었다. 18살 난 아들과 늘 옷차림으로 다투던 그녀. 여자친구가 사준 불량스러운 티셔츠를 입은 아들을 보고 이웃들이 자신을 흉볼까봐 아들과 늘 언쟁을 벌였다고.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네, 늘 아들 18살 난 아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근데 막 해골이 그려져 있고 흉측한 막 그런 뒷골목 스타일의 그런 딱 10대들이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보고 엄마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식 교육 못 시킨다고 자기를 흉볼까봐 맞아요. 눈만 뜨면 아들한테 잔소리를 해대해서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너 옷 좀 단정히 입지 못해? 그 해골 바가지는 뭐야? 빨리 벗어! 이러고 엄마 나 좀 내버려둬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여자분이 엘리자베스 박사의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박사님이 던져요. 만약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만일 내일 내 아들이 죽는다면 난 어떤 기분일까? 이걸 스스로한테 자문하라고 워크숍에서 제안을 합니다. 오호. 이 여자가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워크숍에서 해본 삶과 작별한 연습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고 느낀 게 삶이란 나에게 잠깐 맡겨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두지 못한다는 것을 떠올리자 아들과의 관계에 엄청난 상실감과 후회의 감정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아들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상상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싫어하는 정장을 입혀서 내가 묻을까 아들을? 음.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좋아하는 해괴한 그 티셔츠를 입히고 음. 그의 삶을 기릴 거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난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구나. 이런 통찰이 왔다고 해요. 야, 난 엄마라는 게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겠구나. 그 전에는 뭘 해야, 성적을 잘 내야, 네.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야, 그래서 내 위상을 살려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항상 달았다면, 네. 아들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을 상상하고 나니까, 그래, 난 그동안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 애를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줄 수 있겠구나를 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나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그 해괴한 그 티셔츠도 마음껏 입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생기겠구나 하고요. 우리가 죽음을 당도해서야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남의 이목,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쵸? 그날 밤 이 여자는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마음대로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아들은 얼마나 우리 엄마 왜 이래? 왜 이래? 이랬겠죠. 뭐 잘못 먹었나? 이래서 그리고 아들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아들아 이랬대요. 아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맞아요. 그대로의 그 애를 사랑하는 그 기분이 네. 이 여자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거든요. 라고 했다고 해요. 네, 지금 혹시 뭐 자식들과 네. 아까도 막 혼내고 막 뭔가 일이 있었던 분들, 아니면 뭐 그 대상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형제가 될 수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한번 네, 맞아요. 정말 하기 싫은 질문이지만 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요. 네.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한 실마리,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한 번에 우리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만일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 맞아. 만일 내일 뭐 누구가 죽는다면 난 지금 이 문제 갖고 어떤 마음이 들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참.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엄마가 말 시킬 때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 몰라? 그랬을 때 엄마한테 좀 더 한마디 다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나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근하대장님, 귀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님이요. 그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 수백 명의 인터뷰를 따다 보니까 네. 그 병원에서 거의 지내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 병원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얼굴이 몰라지게 밝아진 거예요. 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져서 박사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봤다. 그 이유는 바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였다. 그녀의 비결을 끈질기게 묻자 그 청소부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의 비결을 들려주시는데 환자들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고 막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네. 그 비결을 알려고 막 추궁하니까 청소부 아줌마한테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여자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자 몇 해 전 나의 아이가 몹시 아팠을 때 한밤중에 3살 난 내 아들과 응급실에서 의사를 기다렸지만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품 안에서 그렇게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몇 해 전에 그 청소부 아줌마의 아이가 몹시 아팠을 때 네. 한밤중에 3살 난 아들이랑 응급실에서 의사를 기다린 거예요. 네. 근데 응급실 상황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청소부 아줌마는 자기 품 안에서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고 해요. 이 얘기를 엘리자베스 박사한테 담담하게 하는 이 청소부 아줌마를 보고 네. 박사님이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근데 아줌마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에 아주머니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내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은 몹시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그들을 쓰다듬게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도 죽음을 보았는데 죽음이 다가와도 무섭지 않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네, 여러분 화면 이거 글자를 좀 크게 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승희 씨? 마지막 부분들 네 이걸 좀 크게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이 청소부 아줌마가 박사도 네.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성은 삶의 가장 큰 비밀 하나를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은 바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며 돌봐주는 것이다 라는 걸 그 사실을 이 청소부 아줌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 글이 너무 좋아서 학원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돌봐주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의 덧없음을 가장 여실하게 느끼는 순간에 있는 사람한테는 오로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거대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곁에 있어주는 거다.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기분이 어떤지 그냥 물어봐 주는 거. 네. 그냥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누군가와 진짜 포옹했던 거. 누군가와 그냥 눈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순간이 저는 죽음의 직전에 가장 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루고 내가 어떤 상을 받고 표창장을 받고 어디서 상금을 받고 무슨 주식이 되고 이게 아니라 네. 저는 저희 어머니만 봐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최고의 효도고 엄마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엄마가 환하게 웃는 순간은 엄마랑 같이 TV를 보고 뭔가 웃어주고 같이 그 드라마 주인공 욕도 같이 해주면서 그냥 엄마랑 옆에 있어줄 때 엄마는 맞아요.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면 제가 엄마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는 순간 뭔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해서 이게 제일 행복하다고 물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정말 큰 지혜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짜요. 네, 우리도 이걸 꼭 명심을 하자고요. 네, 부모님한테 물론 용돈 드리는 것도 정말 좋아해 주시겠지만 네. 정말
한번 이렇게 어깨 쓰다듬어 드리고 음. 안마도 해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스킨십 네. 지금 엄마한테 중요한 게 뭔지 물어봐주는 관심 없더라도 좀 들어봐주고 그게 와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겁니다. 굉장히 네. 제가 좀 반성이 됩니다. 외워주시가 왜요? 아, 그냥 좀 더 반성이 되네요. 자, 지금 찔리는 사람 손.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글 또 띄워드릴게요.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네.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왜 우리가 어제도 닉부이치치님 뭐 이렇게 김희아님 등 시련이라고 보이는 네. 어떻게 보면 온갖 장애와 그 문제들을 안 갖고 태어났으면 그분들이 네. 과연 그 자기 내면의 그 무한한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도 그런 말을 직접 하세요. 만약에 나한테 이 장애가 없었으면 저는 제 안에 그 무한한 힘. 정말 그 초월적인 힘을 저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장 눈앞에 시련으로 보이는 게 정말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인 게 확실해요. 네. 맞아요. 저한테도 지금 이 글이 정말 딱 와닿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했던 그때 만약 일어났던 일들, 네. 나한테 너무 비극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들이 만약 안 없었으면. 일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그냥 희생자라고 여기고 나를 망친 일이라고 한탄하면서 주저앉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자리도 없었을 거고 그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런 힘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 글처럼 저한테 선물로 받아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저를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여기고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의 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진짜 선물로 여겨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말로. 항상 뭔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있고요. 그냥 말로 이렇게 뱉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이 선물은 또 나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게 진짜 깨어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이 우주의 의미, 우주가 나한테 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이라는 포장지로 되어 있는 이 선물을 주는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면 맞아요. 와, 그거야말로 그 순간이 선물로 이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선물임을 아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네. 나쁜 상황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네.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네. 즉 나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언 댓글 한번 가겠습니다. 네. 나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 나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 네.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싶은 마음 네. 충분히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알아.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 우리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옳아. 나한테 뭐가 최선인지 내가 알아.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네. 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맞아요. 어떻게든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건 즉 뭐예요? 허상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일,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내 적이야. 그러니까 난 빨리 이걸 바꿔야 돼. 어떻게 하지? 내가 막 만든 그 드라마에 빠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 정말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드라마를 쓰고 나 혼자 그거에 빠져서 나 혼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아무리 나 자신이 굉장히 난 논리적이고 가방끈도 길고 나는 늘 후회 없는 선택을 했어. 내 선택이 옳아라고 믿을지언정 그거는 그래봤자 내 뇌로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봤자 내 인생 뭐 고작 해봐야 뭐 몇십 년 했던 과거의 그 행적, 과거의 프로그램 안에서 쳇바퀴를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정말 큰 이 전체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알지 못했고 오호. 앞으로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와. 삶에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서 그러면 삶에 나를 내맡긴다는 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의문이 든다면 네.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에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 뜻대로가 아닌 당신의 뜻대로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 영혼의 의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핸들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네. 늘 그분도 그 영혼의 의자라는 책을 쓰신 분도 게리 주커브 네, 맞아요. 님의 책인데 그분 책에도 정말 비슷하게 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맡기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꿈을 꿔요. 계획을 세워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커피숍에서 약속이 있고 그 다음 동생이랑 쇼핑을 가고 저녁 식사를 먹고 나름의 스케줄은 있어요. 하지만 무얼 하든지 우리가 결과에 집착을 하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내맡기는 거는요. 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하고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네.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어떤 결과물이나 결론이라든지 일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 맡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결과나 그 모든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쵸. 나의 범위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커다란 힘, 신, 우주 그 외에 더 커다란 힘에 근원의 힘. 맡기는 거예요. 네. 즉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죽음에 임박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네. 물론 난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고 쇼핑을 하고 저녁 외식을 하고 하지만 내 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이 네. 라방을 하면서 특히 느껴요. 오. 라방은 라이브잖아요. 그야말로 생방이라 네. 뭐 갑자기 뭐 연결이 끊기기도 하고 맞아요. 주희씨 예전에 우리 춤추다가 화면 그냥 멈추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채팅에서 갑자기 막 조금 안 좋은 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를 놀래키는 네. 채팅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정말 인생은 정말 생방송이구나 제가 이걸 하면서 더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 방송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스탑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그냥 처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통제의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내 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걸 맞아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게 정말 내맡기는 거예요. 네. 인정하는 거. 물론 나의 계획은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에 집착하지 않아. 그렇죠. 집착하지 않되 어쨌든 청사진은 어느 정도 준비는 해놓는 게 좋으니까 그런 채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길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멋진 놀라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운 놀라움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나를 새로운 여행으로 이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존재와 영혼을 최상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이요. 노년에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마비가 오셔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네. 너무나 또 드물게도 머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엘리자베스 박사님은 신은 치밀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이유가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내 앞에 당도하기 전까지 나의 사명은 나의 이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글로 말로. 네. 그러려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왼쪽 팔과 왼쪽 다리 그 모든 기능은 스탑. 다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뇌졸중이 와서 반신마비가 될 경우 네. 말하는 능력을 포함해 몸 왼쪽의 기능을 전부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던 거죠. 몸의 왼쪽은 전부 마비됐지만 이 목 위로는 전혀 손상되지 않고 그냥 멀쩡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엘리자베스 박사는 네. 이제 반신마비가 왔으니까 휠체어로 생활을 하셨어요. 어쩔 네. 수 없이. 그쵸. 그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뭐 쇼핑, 뭐 밖을 나갈 수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무슨 깨달음이요? 나는 받는 법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와 받아들임을 배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나는 끊임없이 베풀 줄만 알았지 받는 법을 배우질 못했대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푸는 건 아는데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주면 저 사람 왜 이러지? 있어요. 뭔가 받으면 죄책감 느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늘 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사랑을 받으면 이상하게 저 사람 뭘 바라고 나한테 사랑을 주나 받는 것을 익숙치 않은 거. 그때 박사님이 내가 아직 인생에 있어서 배우지 못한 받는 법을 내가 배우라고 이 병이 왔구나. 이것이 내가 얻어야 할 배움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좀 보호도 받고 내가 보살핌을 베푸는 대신 좀 보살핌을 받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의 주위에 커다란 돌담을 쌓아놓고 살아왔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귀호님이 전곡을 찔렀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를 외쳐주고 계세요. 네. 이 받는 거를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뭐라고 다른 그럴까요? 자존감도 있지만 네. 배려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먼저 시작이 일단 남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계속 가면서 거절을 못하고 거부를 못해서 일거리는 늘 산더미죠. 근데 언제나 모든 사랑도 모든 지혜도 모든 이 세상 모든 이롭다는 모든 게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도 그걸 맞아요. 배웠다고.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면서 남한테 사랑을 마구 주는 건 어쩌면 결핍에서 오는 그런 약간 보상심리일 수 있어요. 네. 뭔가 이걸 줘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지. 맞아요.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 사랑이 정말 머리 꼭대기 꽉 차서 흘러 넘쳤을 때 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로운 사랑입니다.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모두에게 이로운 사랑. 네, 왜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가 우리의 구호잖아요. 사랑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분이 그러십니다. 나는 내가 마음의 주위에 큰 돌담을 쌓아놓고 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그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지만 사랑이 들어오는 것도 막았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박사님은 또 노년에 그 반신마비로 인해서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 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병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비극이라고 주어진 것 같은 질병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 시련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구, 성장을 위한 선물이라는 게 네, 우리 박사님한테도 역시나 네, 네, 통했네요. 네. 네. 그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인내심을 또 배웠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네,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사연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에서 끔찍한 상황이 닥쳤을 때 평화를 가져다주는 법을 배운 브라이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 좀 크게 해서 네. 읽어드려 저를 가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언제고 끔찍한 상황은 닥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이분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20대 브라이언은 당뇨로 오른쪽 다리가 감염되어 절단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화가 나고 두려움에 빠진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있었다. 그쵸. 아, 잠깐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첫째,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사느냐. 둘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솔직하게 느낀 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냐. 네. 박사님께서는 이분께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네. 그리고 너무 네. 두렵잖아요. 그쵸. 현재 상황을 좀 직시해보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느낀 후에 상황을 받아들여 볼 수 있겠냐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까 엘리자베스 박사님이 권유를 하신 거예요. 현실을 네.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를 네, 커다랗게 보여주시고요. 커다랗게 보여주세요. 네. 삶에서 끔찍한 상황이 닥쳤을 때 평화를 가져다주는 법을 배운 브라이언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해도 다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받아들임이 뭔가를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다리 절단 가능성은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악마와도 같다. 계속 그 두려움에 떨어야 네.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브라이언이 내면적으로 성장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나는 다리를 잃을지도 몰라, 두려워, 무서워, 이 생각이 너무 끔찍해서 그것에 제대로 자신의 의식 성장에 대해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브라이언은 마침내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을지도 몰라.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그는 자신이 견뎌내리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족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은 계속될 거예요. 일단 그걸 받아들이자 평화가 찾아왔고요. 병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리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려하던 그 선택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절단하는 그 상황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네. 브라이언은 그 끔찍한 상황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이라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내 통제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린 보통 대부분 거기서 그 상황에서 오는 감정에 매몰돼서 정말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여 보고 만약에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낀 다음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 그래 이럴지도 몰라. 의족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삶은 계속 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내 상황을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막 두려움과 이걸로 막 진짜 몇 날 며칠을 죽을 것처럼 사는 그 시간을 절약해서 오히려 병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러자 달의 치료도 너무나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서 모든 결과가 너무나 좋게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브라이언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을 했어요.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그냥 우리는 보통 그거조차 상상하는 것도 겁을 내서 피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피하지 않고 종이 같은 데 적어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래, 다리 절단하는 거. 맞아. 다리 절단하면 그래, 의족을 하게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니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난 또 그대로 그걸 또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시야가 확장이 된 겁니다. 네. 시야가 확장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제 봤던 닉 부이치치님이라든지 뭔가 그냥 내 모습 자체가 불가능인 상황에서 시야를 확장해서 신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 몸은 왜 이럴까? 하고 의식을 확장을 시키는 순간 이거야. 나한테 팔다리를 안 준 건 그래, 나한테 모든 사람한테 희망을 주라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나한테 팔다리를 안 주신 거야.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과 그냥 감정적으로 저항하면서 상황에 저항하면서 상황과 싸우기만 하면 그쵸. 나한테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피하기만 하면 계속 불안함, 두려움.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끈덕지게 갉아먹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예요. 하지만 그냥 일단 한번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최악의 상황까지 받아들여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일남님이 저는 병원에서 부정맥이라서 수술해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운 적도 있었지만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 어려웠다고 그래서 울었겠죠.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에 눈물을 쏟고 그 두려움을 토해내고 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용의 자세로 바뀐 거죠. 네. 의식이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냥 소모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소모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직시를 하고 맞닥뜨리고 그래 최악의 상황이 뭔지 한번 보자 하고 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거대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직시하는 순간 마주 보는 순간 우리 의식은 확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참 이 받아들이는 자세, 현실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귀호님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네요. 맞아요. 바로 답을 적어주셨어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의식이 확장되는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기회를 보게 되고 그렇죠. 치료에도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고 왜냐면 내가 협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협조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 자, 다음에 27살 제프님의 똑같은 그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요. 자, 27살 제프는요. 일본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으로 폐렴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분이 원래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에 대한 꿈이 너무나 컸다고 해요. 난 꼭 일본에서 성공할 거야. 근데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죠. 그 순간 그분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치료 그리고 나의 이루지 못한 꿈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진 고국으로 돌아 미국에서 치료하고 새로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그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그분의 제가 한번 쫙 읽어드릴까요? 네.
상황을 직시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게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고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보상으로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 네. 이 말을 누가 해주신 거죠? 네, 제프님. 이 네. 밑에 제가 네. 일본에서 경영학도의 꿈을 꾸다 어느 날 에이즈에 걸린 뒤 고국인 미국에서 치료를 성공한 후 변호사로서의 미국에서의 변호사로서의 새 삶에 성공한 미국인 제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일본에서 난 무조건 일본에서 성공할 거야. 난 무조건 일본 이런 게 강했대요. 자신의 계획. 그쵸. 하지만 자신한테 병이 찾아왔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왔죠. 치료약은 일본에도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자 현실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에 순종하자 이분이 미국에서 변호사로서의 새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뭔가 계속 삶이 태클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계속 나타나고 나는 막 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막 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만 그래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는 한번 내 계획을 좀 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아까도 나온 말이지만 우리는 이 우주의 최선의 이익이 뭔지 알지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그림, 더 큰 뜻.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근원의 힘의 의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A부터 Z까지 계획을 해놨던 거, 나 이제 지금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D에서 E로 가야 되는데 E에서 이제 F로 가야 되는데 왜 다 방해야? 아니 거기다 뭐 이분처럼 제프님처럼 갑자기 병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한번 삶이 똑똑똑 네 계획 그거 너한테 최선의 이익이 아니야. 다시 숙고해봐 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소스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꿀팁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너무 왜냐면 그러면 힘만 들잖아요. 네. 괴롭고 그럴 땐 내 계획에서 조금 핸들에서 손을 떼는 것도 지혜다. 우리 네. 제프님 정말 미국으로 가서 치료에 전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자 미국에서 뜻하지 않게 변호사로서 너무나 지금의 자기 삶이 너무 완벽하고 만족스럽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분의 노하우는 이거였죠.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보상으로 얻은 가장 큰 배움이라고.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 그쵸,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같이 나눠주고 계시네요. 다음 스토리 또 여러분들과 이 책 속에서 좋은 글귀가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실은 무엇이 소중한지 보여주며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준다. 관계는 자신을 일깨워주고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조차도 훌륭한 교사이다.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굴곡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관계에서 모든 게 다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기회를 보는 게 바로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막 두려움, 분노, 죄책감, 유쾌하지 못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감정들조차 내가 체험으로 겪어봐야 진짜 우리의 본질이 사랑인 것도 알게 돼요. 맞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응애 나는 사랑이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지구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걸 알기 위해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이곳 지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두려움, 분노, 죄책감은 살아가면서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물로 바라본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음, 무엇을 배우려고 지금 이 경험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어떻게 보면 전부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선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통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너무 좋네요. 삶은 그 특별한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굴곡이 있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만약에 굴곡이 없이 그냥 계속 선순환만 하면, 그래서 모두의 삶이 비슷하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딨어요. 맞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뭔가 좀 차별화 있는, 개성 있는 이야기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캐릭터에 끌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이런 경험도 해보고 또 이런 거 통해서 반대로 사랑과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 기승전결 그리고 굴곡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내가 눈 감기 전에도 정말 주마등처럼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곱씹고 싶은 그런 순간이, 사실은 평탄할 때보다 평탄할 때가 아닌 굴곡이 있을 때일 거예요. 어디 놀러 갔는데 무슨 일 일어나고 막 고생했던 그 여행은 기억에 남잖아요. 맞아요. 그냥 편안하게 먹고 뭐 호텔에서 밥 먹고 그냥 어디 구경했다가 돌아온 여행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도 안 남아요. 참 그게 신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10살 때 우리가 홍천에서 텐트 치고 자고 있었는데 네. 가족들은 다 잠들었는데 저만 깼어요. 근데 비가 와서 홍수로 이 텐트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다들 근데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야. 저는 깨서 그 물을 푸는데, 제가 물을 푸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깬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별에 그걸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네. 너무나 좋은 글들, 주옥 같은 좋은 글들, 죽음을 앞둔 그 많은 분들 앞에서는 이런 글들이, 또 이런 배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크게 볼까요? 네, 네. 글씨가 작으니까 저를 가려주시고,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풍우에 시달릴 때 사람들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많은 시험이 주어졌는지, 또 신은 왜 이렇게 무정한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바닷가에 깔려있는 자갈이 되는 것과 같다. 맞아요. 당신은 여기저기 다치고 멍이 들겠지만 전보다 더 윤이 나고 값지게 된다.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큰 배움, 더 큰 도전, 더 큰 삶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악몽은 언젠가는 삶의 일부인 축복으로 바뀐다. 우리가 폭풍우를 막았다면 폭풍으로 생긴 그 멋있는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저 아까 이 마지막 자막에서 전율이 이랬어요. 네. 내가 폭풍우가 싫다고 해서 막았으면 그 폭풍우로 생긴 그 멋있는 그 절벽, 정말 그 명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은 탄생도 못했을 것이다입니다. 네. 시련이 싫다고 해서 피해서 도망 다닌다면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시련이 그냥 힘들기만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치고 멍이 들겠지만 분명 우리의 삶은 더 윤이 나고 값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희 씨 가장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고. 제가 네. 요거 하나 할게요. 네. 자, 제가 너무 좋아서 주희 씨는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서 그 다음 거를 보자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가장 마지막 사진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오늘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신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지만 신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선물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것 또한 응답의 일종이라는 걸 알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랑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러죠. 신이 내 응답을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응답이 없었어라고 하지만 그것과 반대된 상황이 펼쳐진 게 신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프님은 자기의 인생 계획 중에 일본에서 성공이 첫째였어요. 네. 그러면 그 제프의 기도가 응답을 안 받은 걸까요?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이 될 수도 있었던 에이즈에 걸린 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너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야. 너 빨리 미국으로 가. 치료를 위해서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최선의 이익 쪽으로 강하게 응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어떤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가 응답해주지 않아 하는 것, 그게 응답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합니다. 신은 어떤 기도에도 응답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네. 응답이라는 거예요. 네, 이 다음 아니 이거 읽어요, 주씨. 네,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크게 확대도 되죠? 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배움 중 하나는 삶은 불치병 진단을 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내가 불치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당신은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도 같이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삶뿐임을 깨닫게 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 부분 쓸 때 와,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라는 거, 매 순간을 그저 목적지로 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저의 화두가 뭐냐면 꼭 한순간씩만 살자예요. 꼭 한순간씩만 살자. 지금에서 일어날 당장 1.5초 뒤도 난 생각하지 말고 이 당장 꼭 이 한순간씩만 살자. 그게 요즘에 저의 화두입니다. 저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댓글로 혹시 보고 계시면 써보는 거 어때요?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자. 우리 진짜 모든 날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최대한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자. 모든 날들을 최대한으로 살자. 네. 모든 순간을 최대한으로 살자. 좋습니다. 마지막은 주희 씨가 읽어주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언제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눈을 뜨는 매일 아침 당신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았나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와, 맞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그것을 지금 하라. 이 책의 뒷표지에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우리는 근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요,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처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용기가 더 이제 직감처럼 어떻게 보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네. 네. 정말 아, 매 순간을 최대한으로 사는 거. 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나 누구 얼굴을 못 봤는데 누구 목소리 듣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할 거를 지금 해보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진짜 영혼의 바램에 충실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 좀 더 맞아요. 대담하게. 그러니까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았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았지? 진짜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 맛있는 와인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손 한번 잡고 그들의 눈동자 보면서 더 많은 포옹을 나누고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강아지들이랑 풀밭에서 맨발로 뛰어놀면서 막 자전거 타고 소리 지르면서 난 그걸 못했는데 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았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불치병의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수면 위로 올라와요. 네. 건물도 아니고 펜트하우스도 맞아.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을 직전에 둔 사람이 나 프로젝트를 6개 맡았어야 되는데 왜 3개 맡았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직장 상사도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진짜 떠오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어하는 건 별, 하늘에 떠 있는 별, 바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눈동자. 맞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좌뇌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랑 내 진짜 영혼의 진짜 바람의 우선순위가 정반대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순간 내가 눈 감는 순간 가장 원하게 될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고 행동으로 옮겨보자고요. 네, 정말 저도 그래서 이 책 보고 나서 저 자전거 되게 타고 주희씨 맨날 자전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맨날 뒤로 밀었어요. 맞아요. 자전거 타야지. 근데 자전거를 이제 타야 돼. 그 자전거랑 그리고 수영.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늘 헤엄치고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어요.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 뭔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물 무서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자전거 그리고 수영 그리고 또 우리 수호천사 가족님들 더불어서 우리 윙크아이즈 팬클럽 분들과 다 같이 캠프 같은 거 떠나서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는 거. 너무 재밌겠다. 다 그거는 제가 진짜 내가 진짜 바로 버킷리스트라고 할 것도 없고 바로 내가 조만간 진짜 실천에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주희 씨가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희야 잘했어. 이제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좋아요. 저도 그 박사님처럼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글 읽는데 제가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는 받는 법도 배우고 좀 그래야겠어요. 네. 우리 주희 씨 그동안 저한테 주기만 했어요. 자, 함께 해주신 혜림님, 태영님, 지혜님, 일남님, 정목님, 근하님, 우리 또 귀호님, 성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샛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주희승에는 힘을 내서 오늘도 수호천사 방송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유기남 여사님 사랑합니다. 아까 그 텐트 코롱 텐트 벌어야 된다고 제가 그 채팅 보자마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 텐트 코롱이면은 약간 그죠? 예전 거 같아요. 같이 물 퍼야 될 수도 있죠. 오늘도 진짜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생 수업 함께 했고요. 저희가 내일은요 스케줄이 있어서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방송을 이제 원래 내일 코너죠. 내 안의 기적을 금요일 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내 안에 화근은 없는 거고요. 금요일 날 네. 내 안에 기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일은 방송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죽은 거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가장 후회가 없을까? 그래도 이 말밖에 없네요. 주댐무